하경로. 옛날 강원도 강릉 땅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외롭게 살았다. 과부는 매일 삭발레와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공부하라고 서당에 보내면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 10여 살이 넘는 아들은 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덜어드리려고 서당에 가지 않는 날이면 산에 가서 등짐나무를 해왔고, 밤이면 바느질하는 어머니를 동무하여 책도 읽고 피리도 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린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마당에 들어서니 중이 쌀동량을 왔었다.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자 어머니가 쌀동 밑을 박박 긁어서 바가지 밑굽이나 가리우게 보리쌀을 내다주며, 살림이 하도 가난하다 보니 어쩌다가 오신 대사님께 재미쌀을 적게 드려 미안하다고 사죄하였다. 중은 과부의 비단 같은 마음에 감동되어 보리쌀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과부의 아들을 보고 또 보더니 자제분인가 물었다. 과부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중은 혀를 끌끌 찼다. 그것이 하도 괴상하여 과부가 아들을 집에 들여보내고 중에게 물었다. 방금 대사님께서 우리 애를 보시고 혀를 차셨는데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있을 것 같소이까? 자제분의 상을 보니 사내답게 생겼으나 정승 딸한테 장가를 가지 않으면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과부의 가슴에서는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상민의 자식이 일국 정승의 딸한테 장가를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요, 삶은 수탉이 회를 치며 운다고 해도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사님, 방명한 이 몸이 청상과부로 홀로 나서 이날 이때까지 저 아들의 하나를 믿고 사는데 그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옵니까? 은혜는 후일 꼭 갚아드릴 터이오니 애군을 모면할 방책을 알려주옵소서. 소승에게 무슨 방책이 따로 있겠습니까? 애오라지 범을 잡자면 범의 굴로 찾아가야 할 것인즉, 정승의 딸을 얻자면 정승이 살고 있는 서울로 가서 방책을 대야 할까 하나이다. 중을 대문간으로 바래고 난 과부의 가슴은 오리오리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들을 붙잡고 있자니 20살 안에 죽는다고 하니 안 될 일이요. 그렇다고 서울로 보내자니 기둥처럼 믿고 의지해 사는 아들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것 같지 못했다. 생각할수록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중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이제부터 내가 일하면 우리도 잘 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시주를 많이 하시지요. 나마 15세면 호패를 찬다는데 이젠 나도 15살이니 바깥 일은 내가 하겠어요. 아들이 위로할수록 어머니는 더욱 슬피 울었다. 꼭 무슨 곡절이 있겠다고 생각한 아들은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중이 한 말을 되뇌이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 일이었군요. 어머니, 너무 근심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까지 중의 말을 듣고서 뭘 그러세요? 중의 말이 옳다고 해도 아직 5년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이 있으면 뭘 하겠느냐. 우리 같은 상놈이 어찌 감히 정승의 딸과 혼례를 이루길 바라겠느냐. 참, 어머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내가 서울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정승이 딸한테 장가든 후 어머니를 모시러 올 테니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들어보니 아들의 말이 옳았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애군을 싸워 물리치겠다는 아들의 뜻이 참말로 장하였다. 며칠 후 아들은 5년을 기약하고
어머니가 꾸려주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쥐고 서울로 떠났다. 서울에 도착한 아들은 어머니가 준 돈으로 손거울을 사가지고 정승들이 집을 찾아다니며 "거울 사시오! 거울 닦으시오!"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때 서울 이정승 댁에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맏딸과 둘째 딸은 이래는 배돌이요 노는 데는 악돌이라 눈만 떨어지면 제가 잘났다고 구리거울 앞에 마주서서 얼굴 치장만 하였다. 오직 마음씨 곱고 얼굴 또한 곱게 생긴 셋째 딸만이 몸치장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구리 거울 앞에서 연지곤지를 바르던 맏딸이 "거울 사세요! 거울 닦으세요!" 하는 소리를 듣자 귀가 번쩍해서 몸종을 보고 거울 닦는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구리 거울은 닦으면 닦을수록 윤기가 돌면서 더 잘 보이기 때문이었다. 거울 장사꾼으로 가장한 과부의 아들은 정승딸한테 장가를 들자고 온 사람이라 정승딸한테 장가를 들자면 정승딸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정승네 집에 머슴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으므로 미리 한 가지 꾀를 꾸몄었다. 그래서 거울을 닦아주는 채 하다가 이정승의 맏딸과 둘째 딸이 딴 눈을 파는 사이에 일부러 닦던 구리 거울을 땅에 떨구어 깨버렸다. 맏딸과 둘째 딸은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끼던 구리 거울이 박살나니 입에 거품을 물고 욕설을 퍼붓다가 그 길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이정승이 급기야 달려와 보니 정말 구리 거울이 박살이 났는지라 당장 거울값을 물어내라고 호령했다. 과부의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다. 대감님, 소인에게는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놈이 거짓말을 하니 몸을 수색하라. 정승의 영을 받은 종들이 그의 몸을 샅샅이 뒤졌으나 팔다 남은 손거울 몇 개와 손거울을 판 돈 몇 냥 있을 뿐이었다. 이정승은 과부의 아들을 보고 집은 어디 있으며 부모들은 뭘 하느냐고 캐물었다. 집까지 따라가서라도 거울값을 받아올 심산이었다. 정승네 집에 있자고 잡돌이한 과부의 아들인지라 실말을 할 리가 없었다. 예, 소인은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옵니다. 오늘 소인의 불찰로 아씨들의 귀중한 거울을 깨었으니 청컨대 아씨들이 종이 되어 그 거울값을 치를까 하나이다. 이정승이 생각해보니 거울 하나 값에 젊고 튼튼한 종을 얻게 되었는지라 못 이기는 체하고 응낙하였다. 이리하여 과부의 아들은 소원대로 이정승네 종으로 되었는데 정승네 집 남녀노소들은 모두 그가 거울을 깨어 그 값으로 종이 되었다고 하여 파경노라 불렀다. 야, 파경노야, 어서 일어나 마당을 쓸어라. 첫 새벽에 청지기가 깨워서 일어나면 뒤이어 맏딸과 둘째 딸이 예, 파경노야, 새순물을 떠오너라. 예, 파경노야, 글방을 닦아라. 예, 파경노야, 새순물을 던지거라. 하고 눈꽃을 새 없이 일을 시켰다. 밤에는 발 씻은 물까지 던지었다. 하지만 셋째 딸만은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두 언니들의 눈을 피해 파경로한테서 바깥 세상 이야기도 듣고 그와 함께 글을 읽기도 하였다. 이렇게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정승이 살펴보니 파경로가 일은 잘하나 어찌도 총명하고 똑똑한지 혹시 자기 딸들과 무슨 짓을 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파경로를 마국간으로 옮겨다 말을 먹이게 하고 자기가 외출할 때면 견마자비를 하게 하였다. 이정승네 마국간에는 백마, 청마, 적다마 등 여러 필의 말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백마가 제일 좋았다. 파경로는 정승에게 잘 보이려고 일심으로 말을 먹이었다.
그러다가도 정승의 셋째 딸이 몰래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 재미나게 놀곤 하였다. 정승의 셋째 딸은 파경로가 비록 상민의 자식이지만 마음씨 곱고 글재간이 있어 장차 큰 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언능 알아보았는지라 은근히 정이 쏠려 하루만 못 보아도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래서 낮이면 몰래 파경로를 찾아와 글도 함께 짓고 책도 함께 읽으며 즐겼고, 밤이면 파경로가 마국간에서 부는 구성진 피리 소리를 들으며 설레이는 가슴을 달래이곤 하였다. 파경로가 이정승 집에 온 지도 3년 세월이 지났다. 인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파경로는 무슨 궁리가 생겼는지 하루는 정승이 제일 사랑하는 백마의 혓바닥에다 바늘을 꽂아 놓았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청마를 더 잘 먹이었다. 그랬더니 백마는 나날이 여위어가고 청마는 잔등에서 기름이 툭툭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이 사냥하러 가겠다며 백마를 끌어오라고 하였다. 대감님, 백마보다 청마가 낫사오니 청마를 타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고? 청마가 백마보다 더 살찌고 빠른 줄 아옵니다. 그럴 리 있나? 백마는 천리마인데 청마와 어찌 비한단 말인고? 그럼 대감께서 직접 보십시오. 이정승이 파경로가 끌고 나온 백마와 청마를 비교보니 백마는 여윈데다가 눈곱이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청마는 살이 푸둥푸둥 찌고 눈에 전기가 돌았다. 청마는 이정승이 보라는 듯 앞발을 쳐들고 하늘을 향해 호용하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파경로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승이 청마를 타보니 정말 좋았다. 네 말이 옳구나. 헌데 저 백마는 무슨 병에 걸렸느냐? 의원을 모셔다 배웠는데 별로 병은 없고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도 늙어지면 나날이 못해지지 않사옵니까? 허허, 그 녀석 아는 것도 많구나. 그때부터 이정승은 청마만 타고 다녔다. 그러면 그렇겠지. 파경로는 쾌자를 부르고 슬그머니 백마의 혀 밑에 꽂았던 바늘을 빼내고 일심으로 잘 먹이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 백마는 또 본래대로 살이 쪘다. 그 후 어느 날 이정승은 온 집 식소를 데리고 산놀이를 가게 되었다. 예, 박영로야. 오늘은 온 집안이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올 터이니 너는 혼자서 집을 잘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청지기와 어멈들은 좋은 술과 떡을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하여라. 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하경로는 이정승네 식솔이 떠나기 바쁘게 마국간에 가서 백마의 흰털에다 보기 좋게 어룽어룽 색칠을 해놓은 다음 셋째 딸 방에 가서 화장을 곱게 하고 셋째 딸이 갖추어 놓은 신랑의 옷을 꺼내 입고 사모관대를 쓰고 얼룩말을 타고 피리를 불며 산으로 향했다. 정승래가 한낮이 되어 한참 먹고 마신 후에 기생들을 시켜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난데없이 구성진 피리 소리가 은은히 들려와서 모두 고개를 빼들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웬 신선이 말인지 사슴인지 얼룩덜룩한 괴상한 짐승을 타고 오면서 피리를 부는데 그 소리에 무새들이 날아들어 춤을 추고 흘러가던 떼구름도 멈추어 서는 것이었다. 아버지, 옛말에 산수가 좋은 것에 신선이 하강한다 하옵더니 우리 일가에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선관이 하강하여 피리를 부는가 보옵니다. 맏딸이 제가 먼저 보았다고 쫑알거렸다. 그래, 그래. 저 맑은 피리 소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구나. 얘들아, 어서 신선님께 절을 올리고 너희들께 좋은 신랑감을 점지해달라고 빌자꾸나. 이정승이 술이 거나한 김에 맏딸의 말을 고지 듣고 부산을 비우자 모두 신선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였다.
신선님, 하계를 보살피어 이렇게 내려오시니 일구난원이옵니다. 바라건대 한번 굽어 살피시어 미주를 한 잔 드시고 저희 딸들에게 좋은 신랑감이나 점지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신선님. 얘들아, 어서 신선님께 미주를 부어 올리고 복을 받도록 하여라. 맏딸이 먼저 술을 따라 말잔등에 앉아 있는 신선에게 권했다. 신선님께서 저의 술을 받아 마시시고 저에게 신선님 같은 낭군을 점지해 주옵소서. 신선은 말잔등에서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는 네, 옥황상제께 아래여 좋은 낭군을 얻도록 하게 할 터이나 이후부터는 부디 마음을 곱게 먹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여라. 고 하였다. 맏딸은 신선이 자기 흠집을 짚어 말하는지라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예 하고 간신히 대답했다. 그러자 둘째 딸이 눈웃음을 치며 신선에게 술을 권했다. 신선님, 옥황상제에게 아래여 소녀를 왕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도록 하마. 허나 인간이란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재앙을 면치 못하느니라. 셋째 딸이 신선의 말을 들어보니 분명 귀에 익은 음성이어서 슬그머니 쳐다보니 화장은 요란스레 했어도 정기도는 눈동자만은 아주 눈에 익었다. 그리고 신선이 입은 옷을 보니 자기가 갖추어 놓은 신랑의 옷이 틀림없었다. 의포단장이라더니 저렇게 차려입으니 실로 미남이요. 신선 같구나. 하고 생각하며 셋째 딸도 술을 따라 올리었다. 소녀는 따로 청이 없나이다. 이 술 한 잔 드시옵고 만년 장수하옵소서. 오, 인간 세상에 선녀같이 아름다운 규수가 있었구나. 겉보란이라고 그 마음 또한 비단 같으니 소원 성취하리로다. 신선은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정승을 보고 덧붙였다. 이젠 승천할 때가 되어 나는 가는데 이정승은 듣거라. 내 오늘 후한 대접을 받았은즉 그대의 셋째 딸에게 좋은 낭군을 간택해 주리로다. 헌데 셋째 딸의 배필은 먼데 가서 찾지 말고 좋기는 집 우란에서 찾을지라. 그러면 백년해로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며 후손이 번창하리로다. 황공하오이다. 신선님의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이정승의 일가가 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 신선은 어느새 먼 곳으로 사라지고 피리 소리만이 은은히 들려왔다. 산놀이에 왔던 기생들과 몸종, 심부름꾼들은 새 딸에게 한 신선의 말이 정말 옳다고 감탄하며 눈이 둥그레졌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한편 정승내 식솔들도 새 딸의 품행을 눈앞에 보는 듯이 그려내놓은 것을 보아 신선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했다. 정승내 일행이 집에 들어오니 허술한 옷차림에 얼굴에 떼투성이고 더벅머리인 파경로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새 파경로는 먼저 돌아와서 말에 먹인 물감을 씻어 던지고 신랑의 옷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바꿔 입었었다. 그러나 이 일을 알리 없는 맏딸과 둘째 딸은 자기들이 망신당한 봉창이라도 하듯이 자기들은 오늘 신선을 보았는데 어떻게 미남이더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오직 셋째 딸만이 자기 방으로 달려가 화장품을 보니 반이나 축이 났고 농짝을 열어보니 옷도 자기가 포개놓은 대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눈치챈 셋째 딸은 오히려 가슴이 콩콩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정승이 산놀이 갔다가 신선을 만났고 새 딸이 신선의 축수를 받았다는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서울 장안에 쫙 퍼지자 이튿날부터 청혼자들이 문턱에 불이 나도록 쓸어드는 바람에 이정승은 반년도 못 되어 맏딸과 둘째 딸을 재상내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다. 오직 셋째 딸이 문제였다. 지난 1년 동안에 들어온 청혼자들 가운데 19은 셋째 딸한테 들어온 청혼이었지만 신선의 분부를 직접 자기 귀로 들었는지라
이정승은 승낙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집 우란에서 셋째 사위를 찾자고 보니 모두 종이 아니면 머슴들이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 셋째 딸이 또 남몰래 마국간으로 찾아왔다. 그날 산놀이 때 하강하신 신선님은 그대가 아니오이까? 파경루는 자기가 꾀한 노릇이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회를 기다렸다. 그대가 짐짓 거울을 깨서 소녀를 만남은 하늘이 정한 연분인 줄 아옵니다. 하오나 장원급제를 못하시면 부친님의 윤허를 받기 어려우니 부디 명심하와 오는 해에는 과거를 보도록 하옵소서. 파경로는 원체 총명이 초군한 데다가 어머님의 간절한 부탁과 셋째 딸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였는지라 일심으로 글을 읽히니 학문에 통하여 박학다문하고 사통오달하였다. 마침 이듬의 나라에서 과거를 보게 되었는데 하루는 셋째 딸이 정승인 아버지에게 글귀를 주면서 이번 과거에 이 시제를 내되 이 시제의 글을 맡겨 짓는 선비에게 시집을 가겠노라고 하였다. 정승이 딸의 글을 받아보니 그 글은 산놀이 할 때 신선을 만났던 일과 신선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던 말을 가지고 지은 글이었다. 이정승은 대희하여 그렇게 하겠노라 쾌히 승낙하였다. 그날 저녁으로 셋째 딸은 파경로에게 이번 과거에 여차여차하라고 일러주고는 과거 보러 갈 때 입을 옷과 필묵을 마련해 주었다. 상시관으로 앉아 날아드는 시험지를 받아보아도 쓸만한 글이 없어서 입맛을 다시던 이정승은 마지막쯤에서 들어오는 시험지 한 장을 보고는 너무나도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이정승은 이제야 셋째 사위를 보게 되었다고 기뻐서 아무개가 급제하였으니 어서 대령하라고 하였다. 이윽하여 한 남아호걸이 들어서는데 육척장신의 풍채가 늠름한 사내였다. 가까이 오라고 하여 바라보던 이정승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게 파경로가 아니냐? 예, 그러합니다 대가. 네가 바로 이 시험지를 바친 아무개란 말이냐? 대감님, 그러하옵니다. 네가 언제 글을 배웠단 말이냐? 실은 대감댁에 오기 전에 10여 년 동안 글을 읽었사옵니다. 실로 그러하다면 내 운을 낼 터이니 즉석에서 대꾸를 해보라. 이정승이 글귀를 내자 타경루는 제깍 짝을 맞춰 글을 지었다. 그제서야 이정승은 무릎을 툭 치며 허허허, 그러고 보니 신선이 하던 말이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었구나 하며 못내 기뻐하였다. 파경루는 이렇게 하여 이정승의 셋째 딸을 아내로 삼았고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셔와 효도하고 부부간이 백년해로를 했다고 한다.